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국민일보 1면입니다. 우원식 대선날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실시하자라고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조기 대선 때 권력구조 개편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추가적인 개헌 문제를 좀 같이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인트는 이거죠. 권력구조에 좀 손을 댑시다 라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엔 향후 권력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은 쪽에서 좋다고 해야 진행이 될 수 있는 건데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우원식 대선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제안 친명계 반대. 네, 지금 민주당에서 그중에서 친명계가 반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좀 보겠습니다. 정청래, 이현주 등 중진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우린 찬성이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요 얘기를 저희가 잠시 좀 다뤄볼 텐데 개헌도 개헌입니다만 사실상 본질은 대선이죠. 이 다음 기사를 같이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본격 조기 대선 민주 이재명 독주 국힘 낮은 지지율로 부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구제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 경선보다 본선에 주력할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일단 이 낮은 지지율이 고심이라고 하지만 오늘 당 경선 선관위를 일단 출범하고 차곡차곡 한 발 한 발 좀 내지져 보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다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승복 없는 윤 관저 정치.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어제 윤 전 대통령 입장을 좀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좌절 말라. 여러분 곁 지킬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 어제 국민 변호인단에 낸 메시지였었는데 헌재 파면 결정 이후 두 번째 메시지죠. 근데 이런 윤 대통령의 메시지 지금 내가 대통령 직에서 내려왔지만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얘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조기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한테는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삼각파도 앞에선 보수. 삼각파도가 지금 이 보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부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조치부터 취합시다라는 얘기가 의총에서 나왔다고 하죠. TK, PK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 같은 조짐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대선 국면에서 앞서 입장을 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움직임이 변수다.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여부가 삼각파도다. 이 삼각파도 앞에서 보수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흐드러지게 핀 벚꽃입니다. 벚꽃이 만개했죠. 여기가 어디냐? 여의도 윤중로입니다. 어제 여의도 윤중로, 네, 어제 오후 정말 그야말로 봄날이었죠. 서울은 벚꽃도 절정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 모레 9일까지 이 윤중로는 서울은 벚꽃이 만개한다고 해요. 어제 진해 군항제가 끝났습니다만 이제는 또 서울이 벚꽃이 한창 절정을 이룬 시점이다라는 거 봄꽃 구경 가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비타민 E입니다. 미국 덮친 관세발 아래 공포다. 증시 폭락에 트럼프 버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여기 이 관세발 아래 공포, 여기서 R은 리세션, 침체,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가 이미 휩쓸고 있다. 관세 때문에 증시가 폭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증시 얼마나 빠졌느냐? 무려 이틀 만에 9,646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이틀 만에 9,600조 원이 날아갔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거 경제혁명이다. 버텨야 돼요. 인내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버티기 싫어서 파산하고 부도나는 건 아니죠. 못 버틸만 하니까 파산하고 부도로 이어지는 것일 텐데 그럼 이게 과연 버틸 만한 수준이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트럼프 관세 증시 쇼크 9.11 테러보다 컸다. 9.11 테러 때도 상당히 큰 폭으로 뚝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 관련해서 여기 좀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좀 봤을 때 4일 하루 낙폭 마이너스 6%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4월 닷컴 붕괴 때 마이너스 5.8 그리고 9.11 테러 때 마이너스 4.9%보다도 더 많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버티긴 상당히 쉽지 않은 이 정도의 낙폭이다라는 거죠. 네. 이 관련해서 요거 사진도 같이 있었는데 사진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이 낙폭이 좀 상당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욕 맨해튼가 중심부에 거의 우리나라 이 광화문에서 우리가 봤었던 집회처럼 지금 보이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여기가 서울이 아니고 뉴욕이라는 거죠. 네. 뉴욕에서도 이렇게 다들 이 트럼프 아웃, 트럼프 핸즈오프, 손 떼라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 집회가 1,400건이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미국의 불확실성이 자꾸 커지는 모습이네요. 아침에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선 날 개헌도 누가 한 얘기냐 같이 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 개헌 투표 동시에 하자라고 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헌재 선거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합니다.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 주권,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래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 얘기 이거죠. 대선 개헌 투표 동시에 하자.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부터 먼저 콕 집어서 원포인트 일단 먼저 합시다. 이번 조기 대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창근 위원님. 사실 개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복귀하면 개헌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탄핵이 인용되면 사실 그 얘기가 쑥 다시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원식 의장이 콕 집어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안을 딱 들고 나왔어요.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할 수 있다고 늘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원식 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고 개헌하자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제안한 것은 현행 우리 헌법을 보면은 개헌을 하는 당시의 대통령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렇게 탄핵이 인용이 되고 나서 치르는 대선을 앞두고 현재 시점에 개헌을 해야지만 조기 대선 때 당선된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이 최고 적기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 같고 저희로서는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찬성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개헌은 힘듭니다. 왜?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출신의 또 의장이 제안한 만큼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창근 위원님 말씀은 국민의힘 입장에 상당히 좀 반가운 소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 의장의 제안이 민주당한테도 그리고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한테도 반가운
소리일 것이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재명, 우원식과 이달 두 차례 회동을 했다. 개헌 물밑 교섭 시작됐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미 이 개헌안을 얘기한, 이 개헌을 하자고 얘기한 우원식 의장이랑 이번 달 들어 벌써 두 번이나 만났다. 사실상 둘이 얘기를 좀 오간 상태에서 개헌합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김진욱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한테도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이 반가운 소리라는 겁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네. 지난 22년도 대선에서도 이미 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또 본인도 개헌하겠다 이렇게 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먼저 제안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조에서 변한 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네. 지금이 과연 적기가 맞느냐 하는 부분. 왜냐하면 개헌을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네. 개헌 논의가 시작되다 보면 이 지금 모든 것들이 이 개헌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과연 현재의 국정 안정을 빠르게 수습해야 되는 이 상황, 그리고 이 개혁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야 되는 이런 새로운 정부의 초기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 동력을 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 이 부분은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재명 대표는 이미 뭐 4년 중임제 의견을 밝혔던 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2023년 1월에 이미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2023년에 그러니까 2년 전인 거죠. 2년 전에는 뭐라고 얘기했었느냐. 내년에 있을 총선이랑 같이 해서 4년 중임제 이거 개헌 국민투표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 우원식 의장과 이 우원식 의장이 제안한 거랑 굉장히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다만 그때는 총선이랑 같이 이번엔 대선이랑 같이 좀 합시다. 요것만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 관련해선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예. 이미 저작거리에 널려 있어요. 아, 왜냐하면 새로 보태질 건 없구나. 이미 다 거의 밝히셨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 추가할 내용이 없어요. 이미 그때는 치밀하게 고민을 하고 당의 입장도 정리돼 있었고 네. 제 입장도 공표돼 있고 그게 변한 바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 저도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거기. 네, 이재명 대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김진욱 대변인님,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데 그 많은 얘기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헌, 소위 우리 이제 87 체제를 극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 87 체제의 가장 핵심이 권력 구조 개편하고 또 당시 한 40여 년 전에 만들었던 이 법이 현재의 시대 상황을 다 담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저출산 고령 사회라든지 또는 우리의 기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개헌이라는 게 뭐 그때그때 쉽게 뭐 법률안 바꾸듯이 매번 바꿀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바꿀 때 좀 제대로 바꾸자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사태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이 불안정한 국정을 바르게 빨리 안정화시키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지금 뭐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펼쳐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과연 그런 부분들을 뒤로 제쳐두고 아니면은 동시에 두 개가 다 추진이 가능하냐 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구심들이 갖는 분들이 계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입장은 똑같은데 시기상으로 지금이 적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이 시기상, 그러니까 입장은 똑같이 4년 중임제 국민투표로 같이 선거 때 치르자라는 게 맞는 거긴 한데 시기만 다르다라는 이 시기만 다르다라는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 관련해서 어제 아까 잠깐 저희 일면에 나왔죠. 친명계가 입장을 조금씩 좀 냈더라라는 겁니다.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올렸는지 같이 볼까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타이밍에서의 개헌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말해 난 반댈세, 반대란 입장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하라. 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고 더 이상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이 타이밍에서의 개헌 주장이라고 얘기해서 이거 시기상인 거구나라는 얘기랑 사실 이 맥을 같이 하죠. 정청래 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입장을 냈다라는 거예요. 이현주 최고위원, 벌써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인데 파면이 엊그제고 관저에서 퇴거도 안 한 상태 아니냐. 진성준 의장,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인영 의원, 지금 개헌은 아니다. 대선 이후에 논의하자. 김용민 의원, 내란 뿌리부터 당장 뽑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 대선 치르고 하자라는 건데 이창근 위원님, 대선 치르고 난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자고 하면 또 힘이 붙겠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부분은 이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5년 임기를 하겠다는 그러한 욕심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에는 개헌을 하는 시기에 대통령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할 말은 많다. 그 할 말은 우원식 의장이 제시한 것처럼 투트랙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권력구조 개편의 원포인트 개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다음에 논의를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5년 임기에 매몰되다 보니 자꾸 시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또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이 아니라 지금은 책임 총리제, 그리고 연성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성헌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이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권력을 통제하는 건데 연성헌법이라는 거는 개헌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3분의 1을 찬성하고 그리고 다시 국민 공고를 붙여서 국민투표로 과반의 과반이 투표해서 과반이 찬성해야 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제어 장치죠. 네. 이것을 쉽게 한다면은 헌법 개정이 얼마든지 앞으로 누더기처럼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도 조금 바뀐 거 아니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4년 중임제가 아니라 연성헌법, 책임 총리제 쪽으로 가자는 얘기, 이거는 좀 다른 얘기 아니냐라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되는 포인트가 지금 이현주, 진성준, 김용민 등등 아까 이 정청래 의원도 있었죠. 굉장히 강력하게 나는 반댈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의장 놀이를 중단하라라고까지 아주 강력한 반대를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준욱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는 좋은데 친명이 눈치 없이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속마음을 친명에서 사실상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지 약간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뭐 아직은 어떤 경우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굉장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밖에서 이제 또 특히 친명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해석을 해서 본다면 네. 이 개헌을 방패막이 삼아서 지금 비상계엄과 내란에 그동안 동조해왔던 국민의힘이 어떤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타겟책으로 이 개헌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헌은 블랙홀이다라고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회의 논의를 개헌으로 다 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12.3 비상계엄도
이 헌법이 잘못돼서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헌법을 안 지킨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법이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닌데 마치 이 모든 상황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법이 잘못돼서 마치 그것을 뭐랄까요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논리를 이 개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헌 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먼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종식 내란에 대한 종식 이것이 우선 급한 문제다라는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당내에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 아까 그 중앙일보 잠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중앙일보 3면. 네. 사실 요 기사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요 부분이 있어요. 정대철 헌정 회장이죠, 지금. 이 정대철 회장이 이재명 대표도 개헌문을 열자는 입장이다. 책임 총리제 연성 헌법 등에 대해서 추진할 의사가 있었다. 그리고 내가 통화를 한 건 4월 3일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되기 직전 날 내가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도 개헌 오케이 추진하자라는 입장이었었다라고 지금 정대철 회장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정욱 대변인님.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라는 입장이었다면 정대철 회장과 얘기를 할 때 그런 의사가 전달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 소통 오류인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진 않죠. 기본적으로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 87 체제라는 이 현행의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무엇부터 바꿀 것이냐 하는 이런 순서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기 지금 기사 내용에도 보면 책임 총리제하고 연성헌법으로 바꾸자는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합니다. 네. 근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4년 중임제 권력구조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을 할 땐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용을 무엇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부로 이제 딱 대선이 57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57일 동안 정당들은 후보들을 선출해야 되는 작업이 1차적인 작업이고 그다음에 네. 2차적으로 공식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개헌이라는 건 개헌도 마찬가지로 이거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일단 국회에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요. 또 그 공고에서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그다음에 또 그 국민투표로 나아가는데 지금 우리 국민투표법이 2014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있어서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남아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과연 시기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들도 지금 남아있는 문제라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 국민들의 의사도 타진해 볼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저는 뭐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속도전으로만 또 끌고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이 시기인지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대선 날까지 이 논의를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사실 불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좀 달린 게 있다라는 얘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 것이냐도 좀 주목이 됩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잠룡들 수면 위로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역선택에 만든 이변 47% 머문 이재명, 국힘 유승민 깜짝 2위다라는 거예요. MBN과 매일경제가 여론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각 당에서 대선 주자들 어떤 이 적합도를 지금 물어봤는데 민주당 먼저 좀 볼까요? 민주당은 일단 이재명 대표 47.4입니다. 그 뒤로 2등이 없음 17%. 그리고 김동연, 김부겸, 우원식, 김경수, 김두관, 김영록 등등의 순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다른 데서 30%, 40% 초반이었었는데 이번 47%까지 좀 나왔다라는 점이 좀 주목이 될 수 있는 거고
국민의힘을 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내부 주자들을 좀 봤더니 1등이 없음이에요. 네. 1등이 없음, 2등이 김문수, 유승민,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순이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제외하고 주자들만 놓고 보면 1등 김문수, 2등 유승민이라는 거죠. 근데 제목에도 나왔죠. 지금 국힘에서 유승민 깜짝 2위다. 깜짝 2위다. 김문수 18.6 그리고 유승민 13.9입니다. 깜짝 2위라고 한 이유? 여기 사실 앞에 역선택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괄호안을 보면 이 괄호안이 뭐냐? 당 지지층 중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았느냐라는 건데 18.6%를 받은 김문수 장관은 37.3%, 13.9% 2등이죠. 2위인데 당 내부에선 3.4%였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요 문제가 이창근 의원님 이게 지금 뭐 2등 역선택, 뭐 깜짝 2등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강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지지는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아직 그것을 수년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간에 경기도지사 경선이든 당내 대선 경선이든 실패를 맛봤죠. 하지만 전체 중도층을 아우른 전체 국민을 놓고 봤을 때는 유승민 전 대표가 현재는 가장 앞서 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당내 룰이 현재 당헌에 따라서는 5대 5입니다. 당원이 5 그리고 일반 국민이 5. 그런 룰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유승민 전 대표가 현재의 약진하는 지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그리고 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탄핵을 거치면서 일종의 보수 측의 지지를 받으면서 1위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 부분이 계속 유지될까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당원들이 주말 사이에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급격하게 차기 대선을 향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 이런 것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오늘 현재 의미하는 바는 크지만 그래도 우리 당의 내부 지형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당내 경선 구도를 놓고 봤을 때는 유지되기는 힘들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2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3등인 거죠. 1등은 없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1위 주자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 아니냐, 28.7%로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수치가 단순히 MBN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만 포착이 되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대통령 선호 후보 TKPK 44%가 유보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4일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죠. 근데 여기에서 TKPK, 그러니까 부울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울경 지역만 놓고 딱 봤을 때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여긴 주관식이에요.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재명,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의견 유보 44%입니다. 네, 44%가 의견을 유보한다. 근데 전국 평균이 38%였었다라는 거죠.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로 부울경 지역은 지금 의견 유보가 거의 한 5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창근 위원님,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지금의 이런 없음이 44%라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탄핵을 거치면서 저희 보수 지지층이든 그리고 중도층이든 아마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지역은 바로 PK 지역일 겁니다. 지난 탄핵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도 당시 그 두 지역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고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인용이 되었고 그리고 탄핵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보수층에서도 60%가 헌재 판결을 지지한다, 수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이제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주말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선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그리고 PK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1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구 이동의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말이냐면은 PK 지역은 네. 과거 총선이나 대선 결과에 저 정도 지지율 아니면 저보다 이상의 지지율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는 큰 의미가 없고 다만 유보된 44% 그 지지층의 결정이 향후 국민의힘 주자의 선택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다시 그 부울경과 TK 그 여론조사표 같이 볼까요? 한국갤럽 거. 네. 보면 사실 여기 지금 의견 유보 44%인데 이걸 제외하면 1위는 이재명 대표죠. 24%입니다. 부울경 말고 아까 대구 지역도 있어. 대구 경북 지역. 네. TK도 이재명 대표가 22% 1위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얘기는 이게 그냥 이동된 정도로 좀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맞는 수치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도 뭐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PK나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뭐 그 중심 아닙니까? 네. 그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도 좀 그 다른 전체적인 지지보다는 많이 좀 낮지만 다른 후보들도 그보다는 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특히 의견 유보층이 40%가 넘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 보수 후보들 중에 어느 쪽으로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 지금 보수 후보들 중에 보면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과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어느 쪽도 지금 수치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당의 자세를 스탠스를 어느 쪽으로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마음에 들면 그쪽에다 지지할 가능성을 남겨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뭐 한동훈 그 전 대표나 아니면은 뭐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양쪽에서 찬성과 탄핵을 반대했던 그런 대표적인 선수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당에서 어느 방향으로 중심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저 TK, PK 지역의 이 유보된 44%는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저쪽 지역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양쪽 다에게 원망이 굉장히 높은 지역일 거예요. 네. 당이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가는데 뭐 하고 있었느냐? 대통령은 왜 이런 사단을 만들어 놨느냐? 뭐 이런 것인데 앞으로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제 어제부로 현재의 지도부가 계속해서 대선을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지도부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저 출렁거림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도 있고 또는 민주당 쪽으로 지지가 넘어올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44%는 출렁이는 민심 아니겠느냐. 이게 마음을 어디로 다 잡을지는 다시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한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방향에 좀 달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런 상황 말씀이 살짝 나왔죠. 아직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보수 쪽에서 그래도 가장 이 지역별로 여론이 높게 나오는 건 김문수 장관입니다. 근데 김문수 장관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집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저희에게 촉구를 하시는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뭐 아무런 욕심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나. 네. 김문수 장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 앞에 대선에 출마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지지자들이 찾아오니까 여기 이제 집 앞에 나와서 직접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나는 욕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나온다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고용노동부에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김 장관님 나오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님께 직접 입장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창근 위원님. 김문수 장관은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나오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제 당의 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자리도 국무위원 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스케줄에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화면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네.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김문수 장관의 어떤 딜레마나 한계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헌재 판결에 대한 아직까지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건 없습니다. 국무장관으로서도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데 대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당내의 지지는 높을지 몰라도 중도층에 소구하는 그러한 지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온다면 또 나오는 대로 존중을 해야 될 것이고 당내 경선 레이스에서 그분의 뜻을 펼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오지 않겠느냐. 다만 확장성이 있을까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또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완전히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김문수입니다. 김문수의 김. 나라 일해선 안 돼. 홍, 꿈 찾아 상경. 보수 잠룡들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김은 김문수 장관인데 홍은 홍준표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시장 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이번 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은 책 출간해야 되고요. 화요일은 퇴임 인사, 수요일도 또 책 출간해야 되고 목요일 시의회 가서 퇴임 인사하고 금요일에 대구시청 직원들한테 또 인사해야 되고 바쁩니다. 25번째 이사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어디로? 서울로 상경합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네. 사실 홍준표 시장은 예상이 됐던 출마예요. 당연히 출마하려니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본인 이제 일정을 월화수목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안 나온 일정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점심을 누구랑 먹느냐? 이준석 의원이랑 대구에서 같이 먹어요. 이준석 의원 어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을 했죠. 사실상 이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고서 첫 일정을 TK 지금 이 대구 경북으로 갔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내려간 이준석 의원과 오늘 같이 점심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관련해서 연대 가능성을 열어둬서 확장성을 부각시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여권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근데 이준석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까지 저는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다 그분들 아는 분들이지만 나이 60 넘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갑니다. 제 경험상 이 길이 가는데 기름도 많이 먹고 가는 길에 주유소 많이 들려야 되고 하는데 가다가 만약 기름 떨어지면 뛰어서라도 가겠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 나랑 같은 사람도 없고 딱히 생각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연료 떨어지면 뛰어서라도 내가 뛰어갑니다라고 얘기를 지금 했죠. 근데 확장성 얘기가 나옵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 있다. 네, 서로 업고 뛰고 싶은 마음 간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은 정말로 하고 싶지만 확장성이 그렇게 크게 작동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또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이라는 작은 초미니 정당을 가지고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부담감 엄청 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또 과거에 국민의힘의 대표도 역임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의 통합 후보가 된다면 그렇다면은 충분히 한번 치러볼 만하다, 일전을 겨룰 만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의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의 내부 구도에서 가능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진 것만 놓고 보면 서로 뭔가 교환하고 시너지 효과가 날 법하긴 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 구도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글쎄 그건 모르겠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홍준표 시장 뭐 사실상 이 대선 출마 선언을 뭐 한 거죠. 나 이제 상경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상경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만 나오냐. 아까 국민일보 다시 볼까요? 네. 지금 아까 저기 김문수, 뭐 안철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입니다.
여권 주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김문수, 홍준표 말고도 가운데 이런 주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홍 시장 바로 옆에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도 당장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아예 캠프도 꾸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캠프를 꾸린 데가 어디냐?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대합빌딩. 여기가 지금 국회죠. 국회에서 길을 건너서 이쪽 국민의힘 당사에 가까운 대합빌딩. 여기서 이명박, 박근혜 다 여기에서 대선을 치렀죠. 여기에 지금 현재 빽빽하게 차 있다라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 4층 임대했고요. 6층은 유정복 시장입니다. 9층은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왔다. 이창근 의원님. 엘리베이터에서 안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만나겠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저렇게 준비를 빨리 하셨다는 걸 봐서는 그만큼 뭐 대선을 향한 열정을 높이 보였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저렇게 뭐 좋은 명당에 자리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지지율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출마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을 인지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단독 선두는 맞고 하지만 모 여론조사에서 양자 대결했을 때 격차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재명 대표의 격차가 14%로 가장 작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동층이 30% 이상 되는 부동층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명당이 반드시 지지율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명당에 들어갔다고 꼭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좋은 볕 잘 드는 좋은 자리에 앉았다고 성적 오르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 얘기 지금 하신 거예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여기 한동훈, 유정복, 홍준표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명확한 찬탄 후보죠. 찬탄 후보. 오늘 조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거죠. 용산 윤 영접하라. 한동훈 가르치려드나 9월 만찬 때도 사실 다퉜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9월 만찬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이 한동훈 이 당시 대표가 같이 전차 한 20여 명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뭐 삼겹살, 화합의 의미 삼겹살을 먹었어요라고 했는데 근데 당시 나온 얘기가 아니 얘기하라고 당대표한테 마이크도 안 넘겨주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바로 이때 9월 만찬 때였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길 좀 보겠습니다.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곧 도착할 상황이었었는데 이기정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곧 도착하니까 영접하러 가시죠 라고 한동훈 당시 대표한테 얘기를 하니까 한 대표가 저는 영접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진석 실장이 당대표가 대통령 영접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날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나온 주자들 중에서 여권 주자 굉장히 많은데 여권 주자 중에서 명확하게 찬탄임을 기치로 내건 거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인 건데 김준욱 대변인님. 한동훈 전 대표한테 죄송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한테 지금 찬탄의 이런 입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두 개요. 네, 하나는 탄핵의 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윤심의 강입니다. 아하. 이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의 강은 건넜는데 건너서 보니까 윤심의 강이 또 있는 거예요. 저건 건너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자들이 이번 12.3 비상계엄 탄핵에 관련돼서 찬성의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몇 분 계시고 또 반대의 입장에 섰던 분이 김문수 장관을 중심으로 또 몇 분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이 경선과 당내에서 치르는 경선과 또 그 이후에 벌어질 본선에서 각기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건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의 강은 어찌어찌 건너가도 윤심의 강을 건너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탄핵의 강은 건너도 윤심의 강은 건너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권의 주자가 굉장히 많죠. 지금 뭐 제가 홍 시장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홍 시장 말고 아니 오 시장도 있는데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 같은 시장인데. 이창근 의원님. 오세훈 시장도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실 지난 탄핵 네. 현재 선거를 앞두고 안전관리 그리고 주말 사이에서도 집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관리에 중점을 뒀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오늘 선관위가 출범하고 나면은 당의 스케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구시장과 서울시장은 사실 엄연히 다른 막중한 자리입니다. 서울시장은 국무회의도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수도의 상징성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당내 스케줄이 나온다면은 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당내 스케줄이 오늘 선관위가 꾸려지고 난 다음에 이 일정이 나올 테니까 그에 맞춰서 출마 선언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은 약간 춘추전국 시대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경선룰이 어떻게 짜이고 맞춰서 어떻게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질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출사표입니다. 네. 좀 전에 뭐 여권 출사표 얘기했었는데 여권만 출사표를 내는 건 아니죠. 보겠습니다. 2. 고출사표 어대명의 흥행 고심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춘추전국 시대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아니야. 어대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게 흥행이다라는 거예요. 김수민 의원님. 민주당 경선의 흥행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흥행이라는 것은 원래 구도 자체가 팽팽해야 흥행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구도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떤 설정이라든지 이벤트 이런 것으로 흥행을 만들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결국에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주자들이 어느 정도로 이재명 대표하고 격차를 좁히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고 당장에서 사실 2위를 누가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서도 좀 궁금증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흥행을 하느냐 마느냐가 정당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게 예전 대선에도 흥행이 오히려 더 부진했던 쪽이 본선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97년 대선, 2012년 대선, 네. 2017년 대선 다 오히려 흥행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한 정당에서 본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에 경선 흥행은 당 내에 주자들한테 어느 정도 맡길 일이고 민주당은 아마 이 당 차원에서는 뭐 경선 흥행 딱 이런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본선에서 어떻게 좋은 선거를 치르고 정권을 교체할 경우에 어떤 좋은 정부를 만들 거냐 이런 쪽으로 주력을 해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팽팽해야 경선이 흥행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대명 그러다 보니까 경선보다는 궁극적으로 본선에 당 차원에서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 말씀도 하셨죠. 1위 말고 그럼 2위를 누가 하느냐. 그게 또 관전 포인트라면 관전 포인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주자들은 내가 왜 2위야 나 1위 하려고 지금 나온 건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출사표를 오늘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볼까요? 김두관, 네. 민주 첫 타자는 김두관 오늘 출마 공식합니다. 당장 오늘 김두관 의원이 나 출마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더불어서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삼김도 이르면 이번 주에 출마 선언을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마를 처음 출사표를 던지는 첫 타자 김두관 의원인데 출마 첫 타자 말고 불출마 선언 첫 타자도 있죠. 누구냐? 박용진 의원 전 의원입니다. 박용진 전 의원 어제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이 오직 하나 흩어진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한데 모이지 못해서 내란 옹호 세력들한테 부활의 틈을 내주는 일. 그래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 안 나가려 합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박용진 전 의원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발언, 뭐 이 검찰과 당내 일부가 좀 이 손을 잡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을 때 그때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와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다시 매부쇼 발언이 있고 나서 나만 바보 됐나?
국민 붕절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조치하시고 해명하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땅한 일이 없게 되면 3번, 4번 바보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때 박용진 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약간 놀랐다라는 주제 얘기였었어요. 아니, 나랑 만나서 총선 공천, 그때 약간 미안했다라는 취지로 몇 번 사과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 그때 당내와 검찰이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한 거 이거 글쎄 3번, 4번 바보 될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네. 박용진 전 의원의 이번 불출마는 사실 좀 앙금이 남아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오히려 앙금이 남아 있으면 출마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마해서 이제 경쟁하면서 이제 공격을 네.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경선한다고 그래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거의 없다는 게 거의 만장일치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출마를 선언하게 되는 사람들, 일단 김두관 전 의원부터 출마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의 페이스메이커에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모양새만 세워주는 것이지.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이제 2등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2등이 누구냐도 중요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2등이 네. 어느 정도의 1등과 이재명 대표의 격차를 벌리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따라잡는다랄지 네. 그러면은 다음 대선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명계 주자들이 아마 당내 경선에서 이기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김두관 의원이랄지 김경수 전 지사랄지 네. 김부겸 이런 사람들은 할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경선에 뛰어들어서 유미한 득표는 얻지 못할 망정 네. 이재명 대표와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컨벤션까지 약간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음을 생각하는 대부분이 주자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약점이랄지 사법 리스크랄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이재명 대표 측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말씀은 2위 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2위 주자가 1위 주자와 얼마나 적은 폭으로 얼마나 따라잡은 상태에서 2위를 하느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차기 후보의 얘기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좀 주요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빠르면 9일 출사표를 낼 거다라는 명확한 날짜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맞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같이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곁 지키겠답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늘 여러분 곁 지키겠다. 이르면 주초, 관저, 비울 듯. 윤석열 전 대통령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 변호인단한테 내는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같이 볼까요?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이 될 겁니다. 라고 쭉 하면서 저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라고 입장을 내놨다라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 네. 대통령직에선 물러났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려와서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겠다, 국민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정치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오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어떤 보수층에 정치의 영향을 행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는 워딩이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건 부정하지 않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면 이제 관제 정치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나경원 의원 만나서 이제 차담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 변호인단에게 격려하고 또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오해살 여지는 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탄핵 당했잖아요. 네. 그런데
끝나고 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윤 대통령 비상겸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이게 정당하다고. 네. 그런 입장인데 바로 뭐 승복을 하고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지지자들이 날밤 새면서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는 거기다 노고를 취하하고 고맙다는 마음을 표시하고 네. 거기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다. 거기까지 관제 정치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나은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일부 탄핵을 찬성했다는 입장에서 보면 왜 탄핵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또 그다음에 비상겸에 사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네. 있지만은 지금 현재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나서 본인은 확신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 확신을 저버리고 갑자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결국 지지자들에게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기까지는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이제 향후에 네. 대통령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비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뭐 늘 곁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좀 보면 이거 약간 앞으로도 약간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겠다는 건가라고 생각할 여지는 있지만 하지만 아니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럼 주변 사람들 만나고 어떤 주변 정리 고맙다 감사 그동안 감사했다는 얘기 안 하냐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변 사람들 사실 선고가 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4일에 굉장히 윤 전 대통령 바빴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날 오전 11시에 헌재에 선고가 있었죠. 그런데 점심을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일무직 참모진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쯤에 이 국민의힘 지도부, 쌍권 지도부를 같이 만나서 또 이 차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변호인단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바쁘게 이게 만난 거 이거 결국 그걸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새롭게 인생을 또 시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사가 뭐라고 나왔느냐 같이 볼까요? 윤 새로운 인생 또 시작 사저정치 시동거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아까 이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살짝 이 말씀을 그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이라면서 하신 말씀이시긴 한데 김수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에 낸 메시지의 내용을 떠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페이스를 본다면 계속해서 정치적 개입을 할 것이다. 충분히 예상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처음에 지지율이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낮았는데 역설적으로 물론 국민의 다수에게는 절대적으로 배격받았지만 또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손절을 하지 못하고 탄핵 반대쪽으로 휩쓸려 갔는데 국민의힘 또 지지율이 유지가 됐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국민의힘의 대주주다라고 하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파면이라든지 또 형사상의 유죄 이런 것들에 불복하는 차원에서라도 경선 개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향후의 정권도 내가 지지하는 쪽의 정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나갈 것이 굉장히 명확해 보여요. 이거는 상수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이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승복 메시지를 내기는 했는데 근데 그 승복이라는 게 당이 지금까지 잘못했고 그렇다면 방향을 바꿔서 가겠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정쩡한 상태라면은 저는 윤 전 대통령한테 국민의힘은 휘둘릴 길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에 윤 전 대통령이 지원하는 혹은 지원 의사를 밝히는 그런 주자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수민 의원님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주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 이거는 상수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살짝 약간 두 분의 이 의견이 좀 갈리는 포인트인데 사실 선고가 났던 이 헌재에 이 파면 결정이 내려졌었던 4일 말고 5일에도 윤 전 대통령 사람을 만났죠. 누굴 만났느냐 같이 볼까요? 네. 지도부 나경원 잇따라 만난 윤 국힘 경선 정치적 입김 놀이나 그 이튿날 5일 날은 나경원 의원을 직접 윤 전 대통령이 오시라라고 해서 불러서
나경원 의원이 직접 갔다라는 거죠. 가서 1시간 동안 대략 차를 마시면서 차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그럼 경선에도 뭔가 영향력을 미칠 생각이 있는 것일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정치적인 행보를 안 할 예, 것이라고 예. 보시는 거죠? 일단 대통령은 권력은 사라졌어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으로 있다고 한다면 여당의 전에 여당의 어떤 대표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대통령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힘의 경선에 개입을 해서 누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후보가 된다랄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게 윤 대통령에게 뭐가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혹 경우에 따라서는 또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봐요. 정치적 영향력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탄핵을 하면서 이제 보수층이 많이 결집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거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 그래서 나라가 바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의지 이런 거 표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대통령이었을 때고 대통령이 아니었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고 만에 하나 그럴 리 없겠지만 대통령이 경선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작년 총선 꼴 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경선 이후에 본선 자체는 중도층의 확장성이거든요. 지금 결집한 보수만 가지고는 이 선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네. 다시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선호하는 후보가 경선에서 됐고 되는 과정에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다? 중도층은 다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선을 하나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그런 내용을 적어도 잘 아실 거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참패했던 총선이 약간 재연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사실 경선에도 영향을 좀 미치려는 거 아닐까? 이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도부는 지도부라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도 왜 따로 불렀느냐?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 약간 힘 실어주기 아니야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면서 경선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수민 의원님, 관건은 나경원 의원이 경선에 나가냐 안 나가냐를 보면 사실 좀 파악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하고 좀 같이 연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는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그게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라라고 하는 것인지 이거는 좀 여지가 있다. 사실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장 출마설도 없지는 않은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자리가 있는데 근데 네. 왜 나경원 했느냐 이것부터 짚자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과거에 가까웠다가 멀어졌었죠. 연판장 사건도 있었고 근데 이번 탄핵 사태 때는 줄곧 반대층에 서 있었거든요. 탄핵 반대하는 쪽에. 그러니까 확 가까워진 거죠 다시. 그렇죠. 근데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약간 중간적인 입장이라고 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볼 수 있는데 나경원 의원을 잡아둬야 된다. 네. 그 정도의 외연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비박계로 꼽히고 탈당을 할 것이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바른정당이 안 갔거든요. 네. 그러고 자유한국당에 남아 있었고 또 그런 이유로 원내대표까지도 하게 되는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도 그런 좀 스탠스를 더 취하는 측면이 있고 윤 전 대통령도 여기까지는 껴안고 반드시 가야 된다. 만약에 네. 나경원 의원이 이제부터는 탄핵 다 잊고 다른 길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친윤 쪽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좀 껴안기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반드시 어떤 경선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가라 이런 메시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시기상으로 지금 대선으로 넘어간 국면이기 때문에 경선에 지금 그러면 나 의원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콕콕 집어서 경선에 나경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앞으로 본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나경원 전 의원도 옆에 같이 가자라는 취지 정도까지는 확실하지만 그 넘어서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꾸 누구를 만나고 메시지를 내고 하는 이런 거 보고 이거 사저 정치, 관저 정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앞으로의 이 일정이 좀
바쁜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 14일부터 매주 형사법정 선다. 내란죄 재판이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거죠. 이 헌재에서의 이 대통령직 뭐 파면이냐 복귀냐 여부와 별개로 형사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 4월 14일에 당장 뭐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게 있고요. 1차. 그 다음에 21일, 그 다음에 28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 일단 4차 5월 1일 일정까지는 충분히 잡힌 상태다라는 건데 일단 요거부터 김광삼 변호사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어떤 약간 뭐 정치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메시지 내려는 거 아니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형사 재판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떠나서요. 네.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재판 법정이 이제 자주 다닐 일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서 15일인가요? 그때 재판 잡히지 않습니까? 네. 14일 날 여는데 지금 이 재판 자체가 그냥 간단한 재판이 아니에요. 이제 엄청나게 규모도 크고요. 증인도 많고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거고. 근데 사실 탄핵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파면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헌법재판소에 결정하고 형사재판은 별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엄청나게 그 내란 목적 관련해서 국헌문란 목적 관련해서 그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헌재에서 이번에 사실관계를 약간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결정적으로 좀 불리하다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기소할 가능성이 이제 임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같은 여사에 대한 이제 도이치모터 사건. 네. 이것도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또 명태균 사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제 조사를 못했지만 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재판 말고도 이제 수사 관련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법적인 것을 대응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을 것이다. 뭐 물론 그 사이에 어떤 메시지를 내고 그런 것은 뭐 시간을 뭐 요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본인 자체가 사법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갇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재판의 신경에 쓰는 데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뭐 지금 추가적으로 정치 행보를 앞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 만큼 그 여파가 있든지 없든지 이게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만큼 본 재판 자체가 형사소송 요 재판 자체가 너무 중해서 그 여파까지 사실 고려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지금 이 내란죄 부분도 헌재에서 사실관계 파악한 것도 있고 직권남용도 추가적으로 기소가 이제 탄핵이 됐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김 여사 건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가는 날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